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 당신이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하려는 일이나 팔려는 상품과 같은 분명한 계획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잠재의식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계획을 당신에게 넘겨주기를 바라고 요구하면서 곧바로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그 계획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 계획들이 나타나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그 계획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영감의 형태로 혹은 육감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영감은 당신 속에 있는 무한한 지성, 잠재의식으로부터 오는 직통 전화와도 같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만약 이것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공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눈을 감고 당신이 벌고자 하는 돈을 마음속에 그릴 때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하거나 상품을 나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 이것은 중요하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진지하게 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신은 학생의 자세로 몰랐던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어떤 가르침은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어떤 것은 따르지 않기로 하거나 무시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을 믿음 속에서 따라야 한다. 잠시만요.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켜야만 하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만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되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AI 사피엔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AI 사피엔스. 네, 어쨌든. 전 세계에 자본이 모이는 이유는 오직 실력이다. 7월 6일 날 읽고 여적지 한 번도 못 읽었었나요? 이야, 참. 그냥 일론 머스크이니까 미래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걸까? 아니다.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 광고비를 수조 원을 줄였다. 또 판매 대리점도 거의 없앴다. 정식 스토어는 우리나라 전체의 달랑 7곳뿐이다. 시승을 제공할 뿐 영업사원조차 많지도 않다. 수백 곳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현대차와 비교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운영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다. 오직 디지털 인류만 상대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큰 비용을 절감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되었다. 자율주행, 기가프레스, 기가팩토리의 성공은 제대로 된 실력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최근에는 제조를 돕는 로봇 개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2022년 처음 선보였을 때만 해도 엉성하다고 비웃음을 샀던 테슬라 옵티머스는 23년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해 세계 로봇 산업계를 경악시켰다. 잘 걷고 균형도 잘 잡으며 물건도 구별해 집어내는가 하면 박스도 척척 옮긴다.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만든 것이다. 어지간한 잡무는 충분히 해낼 것 같은 이 로봇의 가격은 2만 달러 선이고 테슬라의 목표는 옵티머스로 자동차 생산 인력의 50%를 대체하는 것이다. 오픈 AI가 투자한 피규어라는 로봇 회사는 더 무섭다. 챗 GPT가 탑재된 이 로봇은 인간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그걸 다시 로봇 언어 기계어로 즉각 번역해 행동에 옮긴다. 이미 24년부터 BMW 미국 공장에서 간단한 업무를 시작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30년이면 인력의 50%를 대체할 것이라는 이들의 목표가 꿈만은 아닌 것이다. 생성형 AI는 로봇 시장의 판도도 바꾸는 중이다. 이러니 미래 성장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성공의 비결은 실력이다. 만약 테슬라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더라면, 앞선 기술을 성공시키지 못했더라면 자율주행이나 로봇에서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더라면 이 정도의 성장은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성장은커녕 이미 파산했을 것이다. 다른 많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역사에서 사라졌듯이 말이다. 우리 사회의 관성으로 보면 똘 아이지만 디지털 신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는 신경영의 상징이다. 1993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플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신경영을 주창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신경영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스는 스티브 잡스의 계보를 잇는 CEO로 일론 머스크를 낙점해 2년 넘게 그를 따라다니며 취재해 전기를 출간했다. 그가 전기를 쓴 현대 CEO는 잡스와 머스크뿐이다. 잡스와 머스크, 일론 머스크. 잡스와 일론 머스크. 잡스가 디지털 신대륙을 창조한 인물이라면 머스크는 그 세계를 한 단계 레벨업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10년 후 여러분의 미래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을 배워야 한다.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을 배워야 한다. 그를 또라이로 바라보는 사회적 관성을 내려놓고 배워야 할 새로운 문명 표준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나다. AI 시대를 논하기에 앞서 나의 세계관은 어느 해에 맞춰져 있는지 신랄하게 스스로 평가해 보라. 인류가 왜 디지털 문명을 선택했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인류가 변화했는지 데이터를 꼼꼼히 살피며 학습하고 내 마음의 표준을 옮겨야 한다. 사회적 관성이 내 마음의 표준을 2010년 아날로그 버전에 묶어두려 한다면 과감하게 의식의 망치를 들어 오래된 습성부터 깨트려야 한다. 나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것부터 단단하게 챙겨야만 AI 시대로 향하는 다리를 흔들림 없이 건널 수 있다. 인류 문명의 표준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점이다. 디지털 전환만으로도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하는 게 명확한데 이 변화를 더욱 급하게 만들어버린 큰 사건이 22년 11월 30일에 바로 챗 GPT라는 괴물이 등장한 것이다. 도대체 챗 GPT가 뭔데 이렇게 난리인 걸까? 22년 11월 30일에 현정이는 선물안이라고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군요. 세상을 뒤덮은 AI 혁명의 서막 챗 GPT 등장. 2022년 11월 30일에 23년 챗 GPT가 온 세상의 이슈를 완전히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계 최고의 저널인 네이처는 23년 과학계 최고의 인물 10명 중 1명으로 챗 GPT를 선정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존재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이다. 그만큼 챗 GPT의 등장은 충격적이다. 챗 GPT의 등장은 충격적이다. 22년 11월 30일 챗 GPT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역사상 최단시간 가입자 1억 명을 돌파 신기록을 수립했다. 최단시간 1억 명 돌파의 배경에는 숙제를 해야 하는 수십억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챗 GPT가 그야말로 척척 박사였다. 에세이도 써주고 필요한 전문 지식도 빠르게 찾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의존도가 현격하게 높아진 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놓칠 리가 없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며 최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23년 11월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98%의 학생들이 챗 GPT를 학습에 사용해 봤다고 답했다. 이미 멀티모달을 활용해 봤다는 학생들도 57%나 되었다. AI를 활용해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면서 아주 잘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최첨단 서비스를 말이다. 디지털 세대의 역량은 이렇듯 대단하다.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학생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GPT-3의 놀라운 성능. 챗 GPT는 그야말로 대단한 열풍을 몰고 왔다. 참 이상하다. 지금까지 AI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척척박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일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살펴보겠다.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개발하고 싶었던 것이 척척박사 만능 비서 서비스였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답하는 AI 서비스가 수없이 등장했다. 그만큼 인류가 꿈꿔온 서비스였다는 것이다. 무려 60년 동안 연구자들은 이런 서비스 개발에 몰두해 왔다. 바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AI 연구 분야이다.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컴퓨터가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려면 일단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를 따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LLM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가 바로 인공신경망 또는 뉴럴 네트워크이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에 달하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며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인간의 뇌를 흉내낸 것인데 뉴런과 시냅스를 도식적으로 형성해 놓고 수많은 수학적 모델을 적용해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도록 연구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알파고 등장 이후 익숙해진 딥러닝 모델도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다. 2016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세계를 경악시켰던 알파고도 바둑은 잘 두었지만 여전히 사람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글에서 논문으로 발표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Attention is all you need.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예. 그런데 이 새로운 모델이 LLM의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후속 연구가 계속 발표되었다. 그러자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신경망을 대폭 키운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트랜스포머 모델로 사전학습을 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2018년 1억 10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GPT-1을 발표하더니 2019년 GPT-2 15억 개의 파라미터, 2020년 GPT-3 1750억 개를 연달아 발표했다. LLM 모델이 잘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뉴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획기적으로 늘려 똑똑하게 만들어보자고 시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20년 세상에 나온 GPT-3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LLM을 드디어 만들어냈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사람이 쓴 것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문 결과도 여러 번 나왔다.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걸러내고 멀티모달로 확장성 장착. 그런데 GPT-3에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람이 불쾌해야 할 답변, 해서는 안 될 답변도 거르는 것이 없이 다 대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 폭탄 테러를 하고 싶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테러용 폭탄 만드는 법 좀 알려줘 라는 질문이라면 답변을 해야 할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학습만 한 GPT-3는 거침없이 대답해준다. 나는 나치를 추종하는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런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줘. 이런 질문까지 성실하게 답을 해대며 틀림없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못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 AI의 CTO였던 미라 무라티가 나섰다. 강화 학습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는 안 될 답변, 인간이 들으면 불쾌해야 할 답변을 안 하도록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주 잘 작동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간이 싫어할 답변이 나오면 잘못되었다고 GPT에게 가르쳤고 이걸 이해한 프로그램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바로 2022년 11월 30일 세상에 나온 챗 GPT이다. 자동차에 비유해 이야기하자면 GPT-3는 매우 좋은 엔진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탈 수는 없었다. 이 엔진에 바퀴를 달고 조향 장치와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추가해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든 것이 바로 챗 GPT이다. 물론 챗 GPT가 만능은 아니다. 등장 이후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확산되었지만 단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바로 챗 GPT가 거짓말을 잘하더라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환각이라고 한다. 생성형 AI의 특징은 질문에 대해 무조건 답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답을 못 찾으면 가짜 대답까지 만들어낸다. 실제로 미국의 한 변호사가 챗 GPT를 활용해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고 그것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판사가 조사해 봤더니 근거로 든 모든 판례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챗 GPT는 변호사도 깜빡 속을 만큼 판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제공했다.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부 연구 분야를 특정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찾아달라고 하면 챗 GPT가 아주 그럴듯하게 논문 리스크를 제공하는데 10개 중에 2~3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논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유명한 거짓말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다. 챗 GPT가 등장 초기에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만들어 던져보았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프롬프트에 입력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 한글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중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관료들이 문서 작성을 돕기 위해 임명한 기획관 중 한 명인 채환에게 작성 중단 사실을 듣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이에 분노하여 채환을 부르고 맥북 프로를 함께 들고 그의 방으로 불러들이며 화를 냈다. 이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초고 작성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능청스럽게 만들어 제공한 것이다. 이 대답은 챗 GPT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밈이 되어 유명해졌다. 이런 일로 인해 사람들은 아직 많은 분야에 적용하긴 어렵겠구나, 척척박사가 되기에는 좀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특히 GPT-3 엔진은 22년까지의 지식만 학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후에 나온 자료는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당연하게도 새로운 상품의 기획이나 최신 연구 결과를 찾는 데는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챗 GPT가 나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오픈 AI가 엔진을 GPT-4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발표했다. 피라미터의 수를 크게 늘리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GPT-4는 유료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새로운 엔진을 단 챗 GPT에게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을 묻자 그런 사건은 연대가 맞지 않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물론 최신 자료도 모두 업데이트했다. 그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똑똑해지고 문제점까지 대폭 개선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멀티모달 능력까지 훨씬 향상시켰다. 텍스트를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미지, 음성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 종합적인 답변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유명한 사례가 풍선 이미지에 대한 챗 GPT의 답변이다. 풍선을 줄에 매달아 놓은 사진을 보여주고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더니 하늘로 날아갑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사실 소름이 쫙 돋는 답변이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단지 같은 알고리즘으로 더 많은 파라미터를 넣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이해하기 시작한 것일까? 마치 사람처럼 말이다. 더군다나 그 발전의 속도는 무서울 지경이다. 멀티모달 기능이 무서운 것은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음성을 이해하고 음악을 학습한다는 것은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은 스스로 작곡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동영상도 만들고 책도 쓰고 아주 다양한 창작물을 이것저것 다 섞어 자유자재로 창조할 수 있다. AI는 배우고 나면 프로그램도 프로처럼 잘한다. 학습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이다.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한다. 미쳤다. 우리는 망했다. 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
오늘이 지금이 7월 20일, 예, 7월 20일 토요일이고요. 7월 27일. 제가 일주일을 또 어렵게 늦게 살고 있네요. 그죠? 오늘이 7월 27일인데 지금 시간은 10시 10분, 10시 11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